편지 속 오렌지 씨앗.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1882년부터 1890년 사이의 셜록 홈즈의 사건들에 대한 나의 기록을 되짚어보면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기이하면서도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이미 신문을 통해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고 또 어떤 사건들의 경우 내 친구가 고도로 발전시킨 특이한 기술과 지적 능력의 영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 물론 내 친구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내가 쓰는 글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사건들은 셜록 홈즈의 분석적 능력을 매우 잘 보여주지만 하나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시작만 있을 뿐 결말이 없다. 또 어떤 사건들은 매우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셜록 홈즈에게는 중요한 논리적 증거가 절대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대신 추측과 짐작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사건들 중 세부 사항에 있어서 너무나 특이하고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싶다는 강력한 유혹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연관된 많은 부분들이 전적으로 깔끔하게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전제를 미리 밝혀둔다. 1887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두 사람에게 흥미롭기도 하고 흥미롭지 않기도 한 일련의 사건들을 가져왔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그 해의 12개월에 해당되는 항목들 중에는 아마추어 탁발 수도회인 파라돌 협회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고급스러운 사교 클럽은 가구 창고의 지하 금고실에서 모임을 가지곤 했다. 또한 영국 대형 범선인 소피 앤더슨 호의 실종과 관련된 사실들, 그리고 우파섬의 그라이스 패터슨 가족들의 모험, 캠버의 독살 사건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다. 그 마지막 사건의 경우 셜록 홈즈는 죽은 사람의 시계의 태엽을 직접 감음으로써 그 시계의 태엽이 2시간 전에 한 번 감겼고 따라서 죽은 사람이 그 2시간 사이에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추리가 그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기록 속에서 나는 미래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건들 중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펜을 들어 서술하려고 하는 사건이 가진 기이하고 신비한 일련의 정황들을 가진 것은 없었다. 그때는 9월 말 무렵이었고 추분을 전후로 부는 강풍이 예외적일 정도로 강력하게 불어닥칠 즈음이었다. 하루 종일 바람이 울부짖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도시 런던 한가운데에서 평범한 일상에 젖어든 시간에서 강제로 벗어나 인간이 만든 창살 사이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기본적인 자연의 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 자연의 힘은 마치 우리에 갇힌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저물어 올 무렵 폭풍우는 더욱 거세지고 더욱 시끄러워졌고 굴뚝 속에서는 거기에 아기가 갇힌 듯 바람의 울부짖음과 흐느낌의 소리가 들렸다. 셜록 홈즈는 벽난로 한쪽 옆에 앉아서 우울한 기분으로 자신이 수사한 범죄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서 클라크 러셀의 훌륭한 바다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울부짖는 강풍이 책의 글자들과 뒤섞여 들었고 창문 밖 빗줄기의 물보라가 바다의 긴 파도의 너울 속으로 뻗어나가는 듯 느껴졌다. 나의 아내는 장모님 댁을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나는 다시 오래된 베이커 가의 예전 방에서 머무는 중이었다. 뭐지? 내가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본 다음 말했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확실히 들렸어. 오늘 밤에 방문할 사람이라도 있나? 셜록, 자네를 찾아온 사람이겠지, 아마도. 자네를 제외하곤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어.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손님을 환영하지도 않아. 의뢰인일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사건이겠지. 이렇게 험악한 날씨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떤 사람을 외출하게 만들 정도의 사건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겠지.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손님은 우리 하숙집 주인의 친구분이실 것 같군. 그러나 셜록 홈즈의 추측은 틀렸다. 복도를 따라서 걸어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우리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긴 팔을 뻗어서 등불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밀어냈다. 그리고 의자 하나를 비워서 안으로 들어올 손님이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들어오시죠. 그가 말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외모상 20에서 22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그는 깔끔하게 면도하고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의 외모에서 어떤 교양과 섬세함이 느껴졌다. 그가 손에 잡고 있는 우산에서 김이 올라오고 긴 방수 외투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뚫고 온 험악한 날씨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등불의 불빛에 의지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에 심각한 기색이 감도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어떤 심각한 불안감의 부담으로 지친 사람의 표정이었다.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가 금태 코안경을 눈 앞으로 가져다 대면서 말했다. 여러분을 방해한 것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방 안으로 폭풍우와 거친 비의 흔적을 조금 이끌고 들어온 것 같군요. 외투와 우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저기 옷걸이에 올려두시면 돼요. 잠시 후면 잘 마를 겁니다. 당신은 남서부에서 오셨군요.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호샴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구두 콧등에 묻은 진흙과 석회가루의 조합은 매우 특징적이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도요. 아, 그것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죠. 셜록 홈즈 씨, 당신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탱커빌 클럽 사건에서 프렌더가스트 소령을 당신이 도와서 그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는 카드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는 누명을 쓰고 있었죠. 소령 말로는 당신이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소령님이 너무 많은 말을 하셨군요. 그리고 당신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4번의 패배를 겪었죠. 3번은 남자들에게서 그리고 1번은 여자에게서였죠. 하지만 당신이 성공한 경우의 숫자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내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진실이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앉은 의자를 벽난로 쪽으로 좀 더 당겨 앉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사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죠.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게 의뢰되는 사건들 중 어떤 것도 평범하지 않죠. 아마도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탄원할 수 있는 최종 법원 같은 존재라서 그렇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나로서는 당신에게 존경하는 셜록 홈즈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보다 수수께끼 같고 신비하며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흥미를 북돋으시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시작부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젊은 남자가 의자를 당겨 앉더니 자신의 젖은 발을 벽난로의 불꽃 쪽으로 쭉 뻗었다. 제 이름은 존 오픈쇼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제 개인사는 이 끔찍한 사건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가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시작되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아스 숙부님과 저희 아버지 조셉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코벤트리에 작은 공장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자전거가 발명된 이후 아버지는 그 공장을 확장해서 운영하셨어요. 아버지는 찢어지지 않는 오픈쇼 타이어의 특허권자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업이 큰 성공을 거뒀고 아버지는 그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은퇴하셨어요. 저희 엘리아스 숙부님은 아주 젊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농장주가 되었고
본인이 보내온 편지 등에 의하면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생하자 잭슨 장군의 군대에서 싸웠고 나중에는 후드 장군 휘하에서 대령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리 장군이 자신의 군대를 해산시킨 후 숙부님은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와서 3년에서 4년 정도를 더 머물었어요. 그리고 1869년에서 1870년 사이에 숙부님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호섬 근처 서섹스의 작은 토지를 구입했어요. 숙부님이 미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숙부님이 흑인들을 혐오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숙부님은 미국 공화당을 혐오했는데 그 당이 점점 전국적으로 득세하면서 영향력이 플로리다까지 미쳤기 때문이었죠. 숙부님은 과격한 성격에 쉽게 화를 내고 화가 났을 때는 더러운 말들을 내뱉는 특이한 사람이에요. 가장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경우에도 아주 난폭한 편이시죠. 호섬에 사는 내내 내 생각에 숙부님은 도심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숙부님 저택 주변에는 한 개의 정원과 2~3개의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운동을 하곤 하셨어요. 하지만 몇 주일 동안 숙부님이 자신의 방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숙부님은 엄청난 양의 브랜디를 마셨고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웠어요. 하지만 사교 클럽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었고 친구를 원한 적도 없고 본인의 동생조차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숙부님은 나는 싫어하지 않았어요. 사실 숙부님은 나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왜냐하면 숙부님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내가 12남매 중 가장 어렸기 때문이었죠. 아마도 그때가 1878년이었으니까 숙부님이 영국으로 돌아온 지 8~9년이 흐른 시점이었죠. 숙부님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자신과 같이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숙부님 본인의 방식으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술에 취하지 않은 시간에 숙부님은 나하고 주사위 게임이나 카드 게임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이나 각종 상인들에 대해서 나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무렵 나는 그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관장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저택의 모든 열쇠는 내가 보관했고 숙부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한 나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다락방들 중 하나의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의 문은 언제나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숙부님은 나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호기심으로 열쇠 구멍을 통해서 안쪽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그런 방에는 흔히 있는 트렁크와 가방, 상자 같은 것들만 쌓여 있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그러니까 1883년 3월, 외국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숙부님의 접시 앞쪽이었죠. 숙부님이 편지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상용품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의 값은 이미 선납된 돈으로 처리하고 숙부님에게는 어떤 종류의 친구도 없었거든요. 인도에서 온 것이군. 숙부님이 편지를 들어올렸어요. 홍디시릿이 우체국의 소인이군. 이게 무슨 편지일까? 급하게 편지를 열자 그 안에서 5개의 말린 오렌지 씨앗이 튀어나왔어요. 그것들이 도르르 굴려가더니 숙부님의 접시 위에 떨어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숙부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웃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숙부님의 입술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눈동자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얼굴색이 석고처럼 하였어요. 숙부님이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편지 봉투를 급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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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숙부님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더니 오, 주님, 주님. 내 죄가 나를 따라왔구나. 라고 외쳤어요. 그게 뭔가요, 숙부님? 내가 외쳐서 물었어요. 죽음이지. 숙부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식탁 앞에서 일어나서 본인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겁에 질려 있었죠. 나는 편지 봉투를 들고 살펴봤는데 봉투 안쪽 뚜껑에 붉은 잉크로 쓰인 글씨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풀로 붙인 자리 바로 위에 K 글자가 3번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5개의 오렌지 씨앗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숙부님이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아침 식사를 하다 멈추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숙부님이 낡은 녹슨 열쇠를 들고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 열쇠는 원래 다락방 안에 있던 것이었어요. 숙부님은 한 손에는 열쇠를 들고 다른 손에는 돈 상자처럼 보이는 작은 청동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거야. 숙부님이 욕설을 섞어서 내뱉었어요. 메리에게 말해서 오늘 내 방에 불을 피우라고 해라. 그리고 호셔의 변호사인 포드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저는 숙부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도착하자 숙부님의 방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벽난로에서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창살 안에는 푹신한 검은 재의 뭉치가 있었는데 종이 무더기가 불탄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청동 상자가 열린 채 옆에 있었는데 비어 있었죠. 그리고 상자 안쪽을 훑어보던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침 봤던 편지 봉투에 적힌 3개의 K자가 상자 뚜껑에도 새겨져 있었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으렴, 존. 숙부님이 나를 보면서 말했어요. 내 유언의 증인이 되어주렴. 내 모든 자산을 그것에 귀속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하여 내 동생에게 물려줄 거야. 그리고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것들은 바로 너에게 상속되겠지. 내가 평화와 풍성함, 행복 속에서 나의 유산을 누리기를 기도하마. 만약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 충고를 받아들이렴. 나의 유산을 너의 가장 지독한 적에게 남기렴. 이렇게 양쪽에 나를 가진 물건을 너에게 물려주게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확신할 수 없구나. 이제 포드 MC가 너에게 보여주는 서류에 서명해라. 나는 숙부님이 시키는 대로 유언장에 서명했고 변호사가 그 서류를 가지고 떠났어요. 아주 특이한 사건이 벌어졌고 나는 아주 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으로 그 사건을 이모저모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추측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몇 주일이 지나면서 처음에 강력했던 느낌은 사라졌지만 그 사건 이후 남겨진 희미하지만 끔찍한 분위기를 떨쳐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숙부님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절대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숙부님은 자신의 방 안에서만 머물렀고 안쪽에서 방문을 꽉 잠근 채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술기운이 몰려와서 창난 상태 같은 것이 되면 권총을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정원을 이리저리 달리며 헤매다가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어요. 자신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인간이든 악마든 자신을 처치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외쳤어요. 자신은 우리의 갇힌 양이 아니라고 외쳤죠. 그러다가 흥분한 마음이 가라앉으면 숙부님은 미친 사람처럼 현관문을 향해서 돌진했다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자신의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안쪽에서 문을 꽉 잠갔어요. 영혼 속 깊은 뿌리에 들러붙은 공포심과 제대로 맞설 수 없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였어요. 그런 때 숙부님의 얼굴을 보면 아주 추운 날에도 습기로 피부가 번들거렸어요. 마치 목욕을 방금 전에 마친 사람처럼 보였어요.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밤 숙부님이 술에 취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 뛰쳐나갔고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숙부님을 찾아서 집 근처를 수색했는데 숙부님을 발견했을 때 초록 물풀이 자란 연못에 얼굴을 묻고 발을 정원 쪽으로 향한 상태였어요. 폭행 등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연못 깊이가 50cm 정도 수준이었죠. 그래서 예비 재판의 배심원들은 숙부님의 관계가 이전부터 뚜렷했다는 것을 고려한 다음 자살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숙부님이 스스로 죽음에게 달려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설득시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 아버지가 숙부님의 유산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은행에 남겨진
4,000파운드의 현금 역시 상속되었죠. 잠시만요. 홈즈가 손님의 말을 끊고 말했다. 당신이 미리 예견한 것처럼 지금 당신이 말한 이야기는 내가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놀랍고 특이한 것이 맞습니다. 먼저 당신의 숙부님이 편지를 받은 날짜와 그가 자살을 했다고 추정되는 날짜를 좀 말해주세요. 그 편지는 1883년 3월 10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숙부님이 돌아가신 것은 7주가 지난 후 5월 2일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호셔의 숙부님 유산과 저택을 모두 상속받은 다음 저의 부탁으로 이전까지는 굳게 잠겨있던 다락방을 꼼꼼하게 조사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청동 상자를 발견했지만 안의 내용물은 모두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청동 상자의 뚜껑 안쪽에는 종이표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K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자 아래에는 편지 및 서류, 회의 기록, 영수증, 회계장부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글자는 원래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이 어떤 것인지 적은 것으로 짐작되었지만 모두 우리 숙부님인 오픈쇼 대령님이 파괴한 상태였죠. 다락방의 나머지 물건들 중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여기저기 흩어진 서류와 수첩, 공책들이 있었는데 저희 숙부님이 미국에서 살 때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어떤 서류는 숙부님이 전쟁 기간 동안 뭘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면 숙부님이 자신의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했고 용감한 군인이라는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서류에는 전쟁 후 남부를 재건하던 시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대부분이 숙부님이 정치에 관여한 기록이었어요. 북부에서 여행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점령지 남부로 온 정치가들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진영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884년이 시작될 무렵 저희 아버지가 호섬으로 와서 저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 1월까지 저하고 평안한 생활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된 지 4일이 지난 시점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놀라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어요. 아버지의 한 손에는 열린 봉투가 한 장 쥐어져 있었고 활짝 편 다른 손 위에는 5개의 마른 오렌지 씨앗이 쥐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숙부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동물농장의 동화라고 부르면서 비웃곤 하셨어요. 하지만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나자 아버지는 잔뜩 겁에 질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 존?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고개를 돌려서 편지를 살펴보는 동안 가슴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어요. 이건 예요, 아버지. 내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편지 안쪽을 살펴보았고 그게 맞구나 하면서 소리쳤어요. 여기 바로 그 글자들이 적혀 있어. 하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는 뭐지? 해시계 위에 서류를 올려놔라.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봉투를 본 내가 글자들을 읽었어요. 무슨 서류? 무슨 해시계 이야기지?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마도 정원에 있는 해시계를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건 말고는 해시계가 없으니까요.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서류라는 것은 아마도 숙부님이 파괴한 서류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겨우 용기를 끌어내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 그러니 이런 종류의 바보 같은 농담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 이 편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지? 던디에서 왔어요. 내가 우체국 소인을 확인한 다음 대답했어요. 별 말도 안 되는 웃기는 농담이군.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그 해시계나 서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시간은 없어. 아무래도 제가 경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비웃음을 당하겠지.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래도 제가 경찰에 신고하게 해주세요. 아니, 안 돼.
그러지 마. 이런 엉터리 같은 농담 때문에 소동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아버지는 매우 고집이 셌기 때문에 아버지와 말다툼을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후에 불길한 전조로 가득 채워진 가슴을 안고 살았어요. 편지를 받고 3일이 지난 후 아버지는 외출을 하셔서 예전 친구를 찾아가셨어요. 프리바디 소령님은 포츠다운 힐의 요새를 지휘하는 장교였는데 아버지가 거기까지 가시는 것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버지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는 잘못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 기지에 가신 지 이틀 후 소령님에게서 전보가 왔는데 급히 그 요새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요새 근처 오래된 깊은 석회석 채굴장에서 구덩이 아래로 떨어졌고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셨어요. 그 당시 이미 머리뼈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서둘러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결국 정신도 차리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황혼 무렵 8회햄으로부터 요새로 돌아가는 중이었고 그 지역에 낯설었기 때문에 구덩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심판의 배심원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사고사로 평결했어요. 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하지만 살인과 관련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폭력이 행해진 흔적이나 발자국, 강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도로 근처에서 낯선 사람을 봤다는 증언 역시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내 자신의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으리라 봅니다. 아버지를 둘러싸고 뭔가 사악한 음모가 꾸며지고 실행되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끔찍하고 불길한 방식으로 나는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유산을 처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대답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숙부님의 삶에서 벌어졌던 일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저택이나 땅과는 관계없이 우리 가족에게 위험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1885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2년 8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나는 호섬에서 아주 평안한 삶을 즐겼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족을 둘러싼 저주가 사라진 것을 아닐까 희망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세대였고 그것을 끝으로 저주가 마무리되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빨리 평온을 찾은 것이었어요. 어제 아침 아버지에게 닥쳐왔던 강력한 충격이 바로 나에게 닥쳐왔어요. 그 젊은 남자가 자켓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 봉투를 꺼내서 앞쪽 탁자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그 위로 5개의 마른 오렌지 씨앗을 올렸다. 여기 그 편지 봉투예요. 그가 말을 이었다. 우체국 소위는 런던 우체국이에요. 동족 지구 우체국이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전달된 글자가 그대로 적혀 있어요. 캐, 캐, 캐 라는 글자죠. 그리고 역시 해시계 위에 서류를 올려놔라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가 얇고 하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는 너무나도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뱀이 다리를 틀고 노려보고 있지만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토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 저항할 수 없는 냉혹한 악마의 손길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그것을 어떻게 방비해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손길이죠. 셜록 홈즈가 혀를 찼다.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지게 될 겁니다. 활력과 희망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어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경찰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확신하건대 나와 이야기를 한 형사는 그 모든 편지가 쓸데없는 농담이고 제 숙부님과 아버지의 죽음은 모두 사고였으며 그 경고의 편지와 상관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꽉 쥔 주먹을 위로 뻗어서
공중에서 휘둘렀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둔감함과 무능함이군요.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경찰관 한 명을 내게 보내줬습니다. 그 사람이 집안에서 나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 그 경찰관과 함께 오신 겁니까? 아니요. 그가 받은 지시는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홈즈가 공중을 향해서 활을 터뜨렸다. 지금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그가 말했다. 아니, 그것보다 먼저 즉시 나를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오늘에서야 내 문제에 대해서 프렌더가스트 소령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소령이 나에게 당신과 만나야 한다고 충고했거든요. 당신이 이 편지를 받은 후 벌써 이틀이 지난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행동을 취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의 증거나 단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군요. 여기 우리 앞에 내놓은 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를 도울 만한 뭔가 단서가 되는 구체적인 이야기 같은 것이 있나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존 오픈슈가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뒤지더니 색이 거의 발에서 푸른 색조만이 남은 낡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그가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다. 예전 기억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숙부님이 보낸 서류를 모두 불태우던 날, 난로 안쪽에서 불에 타지 않은 작은 조각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런 색조를 가진 종이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숙부님의 방 바닥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고, 아마도 숙부님이 급하게 서류 뭉치를 옮기다가 한 장이 흘러내린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 종이 조각은 파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씨앗에 대한 언급 외에 이 종이 조각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제 짐작으로는 이 종이 조각은 사적 기록을 담은 일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숙부님의 것입니다. 홈즈가 등불을 탁자 가까이로 옮겼고 우리 두 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 종이를 살폈다. 들쭉날쭉 찢겨진 가장자리 모양으로 봐서 그것은 어떤 공책이나 수첩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위에는 1869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뭔가 암호 같은 문구가 있었다. 4일. 허드슨이 왔음. 예전에 낡은 단상을 사용함. 7일. 세인트 오스틴의 맥콜레이, 파라모어, 존 스웨인에게 씨앗을 넣었음. 9일. 맥콜레이 처리됨. 10일. 존 스웨인 처리됨. 12일. 파라모어를 방문함. 모두 성공. 감사합니다. 홈즈가 그 종이를 들어올려서 접더니 손님에게 다시 돌려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한시라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이 이야기해준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할 시간조차 없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즉시 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종이 쪽지를 아까 묘사했던 청동상자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서류와 자료들은 숙부가 불태워버렸고 남은 것이 그 종이 쪽지가 전부라는 말을 담은 글을 써서 상자 안에 넣으십시오.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글이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모든 행동을 마친 다음 당신이 즉시 해시계 위에 그 상자를 올려놔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모두 이해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복순이 뭐니 하는 것들은 모두 잊으십시오. 내 판단으로는 나중에 법률에 근거해서 복수 비슷한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짜야 하는 거미줄이 있어요. 물론 그들은 자신의 거미줄을 짜놨겠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지금 당신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려할 것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줬어요. 셜록 홈즈 씨가 하라고 한 그대로 따르겠어요.
한시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뵐 때까지 몸조심하십시오. 당신을 위협하는 위험이 실제적이고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판단이 그렇습니다.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 생각인가요? 워털루역에서 기차를 탈 생각이에요. 아직 9시가 되지 않았군요. 거리가 사람들로 붐빌 시간이니까 당신이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군요. 그래도 스스로를 보호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무기를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내일 당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호셔에서 셜록 홈즈 씨를 뵙겠군요. 아니요. 당신의 비밀은 여기 런던에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그 비밀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아니면 이틀 뒤에 그 청동 상자와 서류 등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 어떤 세세한 것도 모두 듣겠습니다. 그가 우리와 악수를 나누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에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고 빗줄기가 물보라를 만들면서 창문 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는 모두 엉터리 같은 요소들로부터 튀어나와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마치 강풍에 휘말린 해초 한 뿌리가 우리를 덮친 것 같았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다시 소화해서 정리해야 할 시간이었다. 셜록 홈즈는 아무 말도 없이 잠시 동안 앉아만 있었다. 그가 고개를 앞으로 숙인 채 벽난로 속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가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자신의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푸른 담배 연기의 고리가 서로를 뒤쫓아 천장으로 떠올랐다. 내 생각에는 왓슨.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그 어떤 사건들보다 이번 사건이 가장 멋지면서 이상한 것 같아. 아마도 4개의 표징 사건을 제외하면 그렇겠지. 그래 맞아. 아마도 그 사건을 제외하고 그렇겠지. 하지만 내 판단으로는 존 오픈쇼는 숄토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자네 생각에는? 내가 물었다. 그가 당면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있을까? 그 위험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위험들은 어떤 것이지? 그 난 누구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이 불행한 가족을 쫓고 있는 것이지? 셜록 홈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알라 기자의 팔에 팔뚝을 걸쳤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한 군데로 모았다. 가장 이상적인 추론가는? 그가 말했다.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단 한 가지의 사실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까지 이어진 모든 사건들의 줄기로부터 추론을 하지. 거기에 더해서 그 사건들의 결과로 파생된 것들까지 추론에 사용하지. 쿠베르가 한 조각의 뼈를 가지고 상상력과 추론을 통해 동물의 전체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쭉 이어진 사건들의 고리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관찰자라면 모든 사건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해. 이전의 사건들과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지. 우리는 아직 추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냐. 어떤 문제는 감각에만 의존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연구 방식을 통해 풀리기도 하지. 하지만 하나의 예술과 기술을 최고점까지 추구하기 위해서는 추론가가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그리고 지식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함축적 의미까지 고려해야 해.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는 풍조와 백과사전의 시대에는 드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시도할 방법 역시 그런 것이야. 우리의 우정이 처음 시작될 무렵 자네가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진 한계를 명확히 지적한 것이 있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자네의 규정을 잘 기억하고 있어. 그래. 내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대답했다. 딱 하나의 서류를 통한 것이었지. 철학과 천문학 정치학은 0이었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 식문학은 가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질학은 런던에서 반경 100km 내의 지역에 진흙에 대한 지식이라는 측면 한에서 심오하다는 평가였지. 화학은 훌륭했고, 해부학은 비체계적이었고, 감성적 문학과 범죄 기록학에서는 특이한 재능을 가졌지.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권투 선수, 검객, 변호사이며 코카인과 담배로 인한 중독 성향이 강하다. 그래 내가 기억하기에 이것이 자네에 대한 내 분석의 요지였어. 홈즈가 마지막 항목에서 미소 지었다. 그래 그랬지. 그가 말했다.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당시에도 말했지만 자신이 사용할 것 같은 가구만 골라서 두뇌의 다락방을 꽉 채워야 한다는 것이야. 그 나머지는 서재나 창고 같은 곳에 떨어뜨려 놓으면 되는 거야. 만약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는 곳이면 돼. 오늘 밤 우리에게 의뢰된 사건 같은 경우 우리는 확실히 모든 가용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야 해. 이제 미국 백과사전에서 K 항목이 있는 부분을 나에게 건네줘. 그래 자네 등 뒤 선반에 있어. 고마워. 이제 상황을 생각해보면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고. 우선 오픈쇼 대령에게는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매우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의 확실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삶을 그만큼이나 경험한 사람이라면 쉽게 일상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플로리다의 매력적인 날씨를 포기하고 그 대신 영국 시골 지역의 외로운 삶을 선택하려 하지 않았을 거야. 그가 영국에서 혼자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선호했다는 사실은 그가 누군가 또는 뭔가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암시하지. 그리고 그 누군가 또는 뭔가가 그로 하여금 미국을 떠나게 만들었겠지. 그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자신과 그의 유산 상속자들이 받게 된 편지라는 구체적인 물건으로부터 추론을 시작해야 해. 그 편지들의 우체국 소인들에 대해서 자네는 할 말이 있나? 첫 번째 편지는 퐁디셰리에서 왔고, 두 번째는 던디에서, 세 번째는 런던에서 왔지. 런던 동부 지역 우체국이었지. 자네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지? 그 도시들은 모두 항구, 바다 쪽 항구들이야.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배를 타고 있었던 거야. 훌륭해. 아주 좋아. 이제 단서를 하나 확보했군. 편지를 쓴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가능성이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지. 이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퐁디셰리에서 온 편지의 경우 협박이 이뤄지고 그것이 실행될 때까지 거의 7주가 걸렸어. 던디에서 온 편지는 겨우 3, 4일 정도만 걸렸고. 그것이 암시하는 바가 있을까? 이동하기에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겠지. 하지만 편지 역시도 전달되기에는 너무 먼 거리들이었지. 그렇다면 잘 모르겠군. 최소한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또는 사람들이 탄 배가 원양을 오가는 대형 범선이라는 것이지. 그들이 자신의 항해를 시작하기 직전 특정한 경고의 편지 또는 상징을 보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 그 편지가 던디에서 발송되었을 때 협박의 실행이 재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만약 그 사람들이 증기선을 타고 퐁디셰리로부터 왔다면 그 사람들은 편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기에 도착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7주가 흐른 뒤에 도착했지. 내 생각으로 그 7주라는 시간이 나타내는 것은 우편물을 실은 폐속선과 편지를 쓴 사람들을 태운 대형 범선의 속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그 이상이지. 거의 가능성이 높아. 이제 자네도 이번에 도착한 편지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급한지를 알아차렸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오픈쇼에게 조심하라고 열심히 강조한 이유도 알아차렸을 테고. 치명적인 타격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행되었어. 하지만 이번 편지는 런던에서 왔고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는 것이지. 세상에나. 내가 외쳤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폭력은 무슨 의미일까? 오픈쇼 대령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서류가 그 대형 범선을 탄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내 생각에
아마도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것은 거의 명확해 보여. 검시관과 예비 심판의 배심원들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교묘하게 두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이 한 명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몇 명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고 그들 모두 능력과 기술, 결의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서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것일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추론해보면 그 K 라는 글자가 한 사람의 머리 글자가 아니라 어떤 단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단체라는 거야? 자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나? 셜록 홈즈가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자네는 쿠클룩스 클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전혀 없어. 홈즈가 무릎 위에 있는 백과사전을 열어 펼쳤다. 여기에 있군.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쿠클룩스 클란. 소총을 장전하는 순간 들리는 소리를 흉내낸 단어로부터 유래된 이름이다. 이 끔찍한 비밀단체는 미국 남부전쟁 이후 남부연맹군 출신의 군인들에 의해서 결성되었고 주로 미국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결성 직후 이 단체의 지부가 미국 각지에서 신속하게 조직되었고 테네시와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의 지부가 있다. 이 단체는 힘과 폭력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주로 흑인 유권자들에게 폭력을 가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살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이다. 실제 폭력 등을 실행하기 전에 특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물체를 사용해서 표적이 된 사람에게 경고를 전달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떡갈나무의 잎과 잔가지가 사용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멜론 씨앗이나 오렌지 씨앗이 사용된다. 이런 상징물을 받은 희생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전에 행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도망치기도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 단체의 경고에 맞서고자 시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죽음이 찾아온다. 대부분 매우 기이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게 된다. 이 단체의 조직과 은밀성이 너무 완벽하고 그 실행 방법이 너무나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살아남은 사람의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추적된 경우 또한 없다. 미국 정부의 추적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이 단체는 활발하게 활동했고 남부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 최종적으로 1869년 이 단체의 활동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유사한 범죄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알아차릴 수 있을 거야. 홈즈가 백과사전을 아래로 내리면서 말했다. 이 단체가 갑작스럽게 붕괴한 시기와 오픈쇼가 미국에서 그 단체의 서류들을 가지고 사라진 시기가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어쩌면 그것이 원인과 결과였을 거야. 그러니 그와 그 가족을 추적하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지. 회계 자료와 기록 등에는 남부지방의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할 테고 그 서류를 되찾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본 그 종이 쪽지도 그 일부라는 건가? 아마도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지.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그 종이에 쓰인 내용은 씨앗을 A, B, C 등에게 보냈다라는 식이었지. 그 말의 의미는 그 단체에서 경고를 위해서 씨앗을 보냈다는 뜻일 거야. 그리고 종이의 다음 부분에는 A와 B가 처리되었거나 그 지역을 떠났다고 되어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C를 방문했고 두려운 이야기지만 그 사람에게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겠지. 그래, 내 생각에는 이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수사를 하는 동안 젊은 오픈쇼가 가지는 유일한 기회는 내가 하라는 대로 실행하는 것이겠지. 오늘 밤 더 이상 할 이야기나 해야 할 일은 없어. 그러니 나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줘.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이 끔찍한 날씨와 동료 인간들의 비참한 운명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다음날 아침은 매우 맑았지만 태양이 높이 떠올라 거대한 도시 위에 드리워진 어두운 면사포 사이로 억눌린 빗줄기를 비쳤다.
내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셜록 홈즈는 먼저 아침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자네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줘. 그가 말했다. 젊은 오픈쇼 사건을 조사하려면 오늘 하루가 굉장히 바쁠 것으로 예상돼서 그랬어. 그래, 어떤 과정을 거칠 생각인 거야? 내가 물었다. 첫 번째 조사의 결과에 달려 있어. 아마도 결국에는 호셩으로 가게 될 것 같아. 먼저 거기를 갈 생각은 아닌 거군? 아니, 안 그럴 거야. 이 도시에서부터 시작할 생각이야. 우선 식탁 위종을 올려. 그러면 하녀가 커피를 가져다 줄 거야. 내가 커피를 기다리는 사이 식탁 위에 있던 신문을 펼쳐서 기사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하나의 기사 제목에 내 시선이 머물렀고 그 순간 내 가슴에 한기가 돌았다. 홈즈. 내가 소리쳤다. 자네가 너무 늦었어. 아.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중얼거렸다. 나도 이럴까 봐 걱정하고 있었지. 어떻게 일이 벌어졌나? 그가 아주 침착하게 말을 했지만 나는 그가 아주 크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신문에서 본 것은 오픈쇼라는 이름이었고 그 기사의 제목은 워털루 다리에서 발생한 비극이었어. 여기 기사 내용이야. 어젯밤 9시에서 10시 사이 H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 쿡 씨가 워털루 다리 근처를 순찰 중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강물에서 물보라가 튀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매우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 여러 명이 쿡 씨를 도왔지만 강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후 경찰 전체에 경계 경보가 발동되었고 수상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시체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익사한 젊은 신사는 호셩 근처에서 거주하는 존 오픈쇼였다. 그 이름은 그의 외투 주머니 속에 있던 봉투에 쓰인 글자를 바탕으로 추측된 것이다. 경찰의 추측에 의하면 그는 워털루역에서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타려고 서둘러 다리를 건너다가 심한 어둠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길을 잃고 작은 부두의 가장자리를 넘어가 물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워털루 다리에는 강물에서 운행하는 증기선이 사용하는 작은 부두가 있다. 시체에서는 폭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심의 여지 없이 희생자는 불행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사법당국이 다리와 강물 주변의 작은 부두 및 위험지대를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가 홈즈를 본 이후로 그토록 우울하고 흔들린 모습을 본 적 없었다. 내 자긍심에 상처가 되는군, 왓슨.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정말 불행한 일이야. 하지만 나의 자긍심에 더 큰 상처가 되는군. 이제 이 사건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어. 만약 신께서 나에게 활력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직접 이 범죄자들을 처리할 생각이야. 그는 도움을 청하러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군.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고뇌와 흥분 속에서 방 안을 왔다 갔다 걸어다녔다. 그의 홀쭉한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가 가늘고 원하는 손을 움직여서 불안한 듯 서로 마주잡았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활한 사탄의 자식들이 분명해. 그가 마침내 탄성을 터뜨렸다. 그들은 어떻게 그를 속여서 강둑 가장자리까지 가게 만들었을까? 그 작은 부두는 기차역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지 않지. 그리고 어젯밤 같은 날에는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 사람들 목적을 이루기에는 적당한 환경이 아니었겠지. 그래 왓슨, 결국 긴 시야에서 봤을 때 누가 이길지 보자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어. 경찰서로 갈 거야. 아니, 내가 스스로 경찰이 될 거야. 내가 거미줄을 모두 펼친 다음에 경찰은 파리를 잡아들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경찰은 필요 없어.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본연의 일을 했다. 그리고 늦은 오후 하루 일을 마치고 베이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까지도 셜록 홈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그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가 선반 옆으로 다가가더니 빵덩이 한쪽을 뜯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먹어치우고 단숨에 물 한 잔을 들이켰다. 배가 고팠군? 내가 말했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 음식이라는 생각 자체를 떠올릴 겨를이 없었어. 아침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 아무것도? 한 조각도 못 먹었어.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든. 그러면 원하던 것은 성공을 한 건가? 아주 잘했지. 그럼 단서를 잡았어? 내 손의 그림자 안에 그 친구들을 가둬둔 상태야. 젊은 오픈쇼는 복수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거야. 그래, 왓슨, 그 친구들의 머리 위에 악마의 표식을 찍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엄청나게 교활한 계획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가 오렌지 하나를 선반에서 꺼낸 다음 그것을 찢어서 조각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잡아서 쥐어짜자 씨앗들이 튀어나와 탁자 위에 떨어졌다. 그가 씨앗 5개를 골라내서 편지 봉투 안에 집어넣었다. 편지 봉투의 뚜껑 안쪽에 S, H, 가 J, O, 에게라는 글자를 적었다. 그가 봉투를 접어 봉인한 다음 조지아주 사바나시 대형 범선 론스타워 제임스 캐런 선장압이라고 주소를 적었다. 그가 항구로 들어오기 전까지 이 편지를 항구 사람들이 보관해 줄 거야. 그가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를 냈다. 그러면 그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겠지. 그리고 오픈쇼가 자신의 눈앞에서 보여줬던 운명의 결과가 자신에게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라고 간주하겠지. 이 캐런 선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지? 그 조직의 지도자야. 다른 조직원들 역시 잡을 거야. 하지만 그가 최우선이지. 그 조직을 어떻게 추적한 거야? 그가 주머니에서 커다란 종이를 한 장 꺼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사람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하루 종일 내가 시간을 보낸 곳은 셜록 홈즈가 말했다. 로이드 항운사의 기록 보관실이었어. 오래된 기록과 서류들을 뒤져서 1883년 1월과 2월 홍리시리 항구에 정박했던 모든 배가 그 이후로 어디로 항해했는지 샅샅이 조사했어. 적당한 크기와 적재량을 가진 배들 중 그 시간 동안 그 항구에 정박했던 기록을 가진 것은 모두 36척이었지. 물론 바로 이 배, 즉 론스타우가 일찌감치 나의 관심을 받았지. 왜냐하면 그 배의 출발 항구가 런던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배의 이름이 미 합중국을 이루는 주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거든. 아마 텍사스주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완벽하게 확신할 수는 없었어. 하지만 적어도 그 배가 미국과 연관성이 있으리라는 것만은 알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 다음으로는 던디 항구에 입출한 기록을 조사했고 1885년 1월 론스타워라는 대형 범선이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을 알아냈지.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지. 그리고 나는 지금 런던 항구에 머물고 있는 배가 무엇인지 문의했지. 그래서 론스타워는 지난주에 런던 항구에 들어왔어. 나는 알버트 부두로 가서 그 배가 오늘 아침 강 아래쪽으로 항해를 해서 대양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알아냈지. 목적지는 원래의 모항인 사바나로 향하는 것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 나는 그레이브젠드 항구로 전보를 쳤고 몇 시간 전 그 배가 그곳을 지나쳤다는 것도 알아냈지. 바람이 동풍으로 순조롭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배는 아마 구신스 근처를 지나는 중일 거야. 화이트 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 위에 떠 있겠지. 그럼 이제 뭘 할 건가? 아, 이제 그 사람들은 내 손 안에 있어. 추가적으로 알아낸 바에 따르면 선장과 다른 선원 2명만이 미국 출신이야.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핀란드인과 독일인들이야. 그리고 그 3명이 어젯밤 배에서 내렸다는 사실 역시 알아냈어. 그 배에서 화물을 내리던 부두 노동자로부터 알아낸 사실이지. 그들의 대형 범선이 사바나 항구에 닿을 때면 우편 운송함이 이 편지를 가지고 미리 도착해 있을 거야. 그리고 사바나의 경찰국에는 전보가 도착해 있을 거고. 이 3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의 살인죄로 수배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전보지.
하지만 인간의 계획이 늘 그러하듯 홈즈의 계획에도 오류가 하나 있었다. 존 오픈쇼의 살인범들은 결코 홈즈가 보낸 오렌지 씨앗을 받지 못했다. 만약에 그 씨앗을 받았다면 그들은 자신들만큼이나 교묘하고 결의에 찬 사람이 자신들을 추적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의 추분을 전후로 보는 강풍과 폭풍우가 너무 강했다. 우리는 론스타우가 사바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소식은 결코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대서양의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대형 범선의 선수 돛대가 파도에 따라서 휩쓸려 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돛대 위에 새겨진 글씨는 론스타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론스타 호의 운명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듣게 된 이야기였다. 편지 속 오렌지 씨앗.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